자, 봅시다. 명제 마지막이고, 이 명제 마지막은 명제 증명을 하는데 사용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절대부등식이라고 쓰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절대부등식인 거예요. 절대부등식. 근데 이제 절대부등식을 하기에 앞서 이제 수에 대소비교를 할 때에 항상 부등식을 이용하잖아. 그래서 뭐 A에서 B를 대소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A에서 B보다 클 때, 아니야, 미안해. A에서 B를 뺄 때 양수라면 얘랑 같은 뜻을 가진 애가 A는 B보다 크다 라는 뜻이고, A에서 B를 뺐는데 0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A는 B예요 라는 뜻이고,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다 라는 것은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명제를 증명할 때에 사용되는 대소비교의 방법은 무조건 차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책 194페이지에 보시면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관계를 한다. 그럼 이제 부호를 조사해서 나타낸다라는 거겠죠, 그죠? 제곱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B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B분의 A가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뭐 다른 뜻으로는 A가 B보다 크다 라는 얘기겠지. 그지? B분의 A의 값을 구했는데 1이었다. 그럼 얘랑 같은 뜻은 A랑 B랑 같다 라는 얘기고, B분의 A를 했는데 1보다 작다 라는 뜻은 A는 B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대부등식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해서 증명해 주세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풀 때에는 반드시 차를 이용하거나 차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는 나눗셈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요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서 절대부등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가 알고 있는, 세린이 너가 알고 있는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는 부등식이 뭐가 있을까?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지 뭐. A가 B보다 크다면 A에서 B를 빼면 항상 양수입니다. 이거 절대부등식이야. 뭐 A가 실수예요?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너는 항상 0 이상입니다. 이거 절대부등식. 실수 A에 대한 절대값도 항상 0 이상입니다. 이거 절대부등식.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 이런 이제 단서들만 달아주면 되지. A가 B보다 크다. 루트 A랑 루트 B도 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더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한 것이 절대값 A, B를 곱한 것과 같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명제를 증명할 때 반드시 활용하기 쉽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들, 이렇게 다 얘기를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부등식이니까 꼭 부등호만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 아니고 등호를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부등호 안에 등호가 들어있다라는 것도 똑같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부등식은요, 이런 상황을 가볼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왜요? 우리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면 절대부등식에 이 등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세트로 단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적어주는 게 절대부등식의 약속이야. 등호가 들어있을 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 우리 곱셈 공식 외운 거 중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항상 0 이상이거든? 왜냐면 얘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을 2분의 한 형태였잖아. 그치? 그럼 얘는 등호가 들어있잖아요? 등호가 들어있는 절대 부동식이기 때문에 단 등호는 A랑 B랑 C랑 같을 때 성립한다. 요렇게. 알겠지? 그래서 절대 부동식에서는 포함을 해주는 내용이 등호를 포함하고 있을 때 등호가 어느 상황에서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요 세트를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시 상황을 가볼 거냐면 197페이지의 필수 문제 6번을 먼저 해보실 거예요. 미안해, 16번. 자, A, B가 실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동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4AB보다 큽니다. 그럼 대소 비교를 했을 때 왼쪽에 좌변에 놓여져 있는 게 항상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떻게?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차를 이용해서 비교해 본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좌변의 식에서 우변의 식을 빼보고 네가 0보다 큽니다 라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야. 이게 증명이야. 그러면 식을 전개하세요. a제곱, 2ab, b제곱 그것을 4ab 빼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의 실수 제곱이 나왔네. 그럼 얘는 항상 성립이야. 실수를 제곱했다는 건 항상 0 이상이잖아. 그래서 얘 이므로 항상 성립이다. 왜냐면 실수 제곱했으니까. 그런데 항상 성립하는 그 상황 안에 등호가 들어가 있어. 그럼 등호는 언제 같은지, 언제 적용이 되는지 그걸 적어주셔야 돼.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합니다. 이게 안 적혀 있으면 틀린 거야. 그건 절대 부동식을 풀이한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생소할 수 있는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더라. 자, 절대값이 모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양변을 제곱하면 절대값 A의 제곱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그리고 절대값 B의 제곱 그리고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가지. 어쨌든 절대값 자체를 제곱한 거는 그냥 제곱이라고 쓰면 돼. 너도 제곱이라고 쓰면 돼. 그럼 얘는 절대값 A, B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그죠? 그럼 너는요. A 더하기 B의 절대값 씌운 걸 제곱한 거니까 그냥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양변에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그래서 2 곱하기 절대값 AB 그리고 그것이 2 곱하기 AB더라. 약분하시고 절대값 AB는 AB랑 똑같다. 야, 당연하지. 절대값을 씌우고 있는 상황이야. 얘가 둘 중에 하나가 음수여도 너는 항상 양수만 나올 거예요. 얘 항상 음수잖아요. 그리고 둘 다 양수, 뭐 둘 다 0이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다라고 했을 때도 등호가 성립하는 형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도 A, B가 실수라는 조건 안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지. 근데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인 거 알았는데 얘는 그럼 언제 성립하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A 곱하기 B가 1대 성립하겠지. 음수인 상황에서는 반대로 나오겠지만, 그지?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언제인지까지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쓸게. 지금 저 절대값을 포함되어 있는 절대부동식에서 헷갈렸으니까 절대값을 제곱하면 A제곱이야. 절대값 두 개를 곱하면 절대값 AB야. 이렇게 가자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그럼 사실은 지금 뭐 16번에 대소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추가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추가되는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게 핵심이겠지. 절대 부동식의 한 종류인데요. 뭐냐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과 관련된 부동식이야. 그래서 일명 산술기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일명 산술기하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산술기하잖아. 산술기하 써. 라고 하면 저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제 평균은 뭔지 알아. 평균식은. 근데 이 산술 평균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뭐 과목 평균을 얘기해. 그러면 과목 점수를 다 더해서 더한 개수로 나누는 거. 그런 걸 산술 평균이라고 한다. 그럼 산술 평균은 이런 건,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는 절대 부등식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항목이 모두 양수인 상황에서 양수일 때만 사용하는 거야. 음수일 땐 그럼 뭐 써요? 음수일 땐 뭐 써요? 그러면 양수일 때 산술 평균은 뭐냐? 두 항목이었으니까 산술 평균은 두 항목의 합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야.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해. 그럼 기하 평균은 뭐냐면 기하 평균은 두 항목을 곱해서 루트 씌운 게 기하 평균인 거야. 아, 선생님 왜 이게 기하 평균이에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게 기하 평균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같거나 커요. 절대 부등식이 뭐라고 했어? 어떤 실수 상황에서도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렇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 부등식이고 등호가 있어. 단 등호는 두 항목이 같을 때 성립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은 통틀어서 산술기하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식은 외울 수 있겠어. 그지?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식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식을 어느 상황에서 쓰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저 절대부등식은 어느 상황에서 사용을 하냐면 보통은 얘네 둘이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쓴다? 이렇게? 그래서 단 등호는 A는 B일 때 두 항목이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좀 이제 변형해서 바꿔서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이제 어느 상황에서 쓰는지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가 아니라 이런 상황일 때 얘기를 해야 돼. 일단 전제 조건은 두 항목, 내가 여기서는 A, B라고 썼지만 두 항목이라고 하는 건 두 변수, 두 미지수 이런 거 다 똑같아. 두 항목이 모두 양수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전제 조건 안에서 첫 번째 어떨 때 사용을 하냐? 두 항목의 합이 두 항목의 합의 최소값이 궁금할 때.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 뭐 A랑 B를 더했을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궁금해요. 그러면 그때는 산술기하 부등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산술기하를. 전제는 무조건 양수라는 상황은 깔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째는 두 항목의 곱의 최대값이 궁금할 때. 최대값이 궁금할 때. 이럴 때 산술기하 부등식을 써요.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 궁금해요. A, B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산술기하 부등식을 씁니다. 이런 상황일 때. 세 번째는 좀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긴 한데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두 항목이 서로 역수관계일 때. 두 항목이 서로 역수관계일 때. 오케이? 그러면 1번, 2번, 3번 상황 중에서 한 가지 상황을 물어볼 때 산술기하 부등식을 쓸 수 있는 이 말인 거야. 대신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게 절대부등식이에요. 여기까지 하는 절대부등식은 다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럼 내가 지금 이걸 안 지우고 산술기하 부등식을 언제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몇 번이냐면 198쪽에 17번입니다.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산술기하 부등식을 쓰는 거냐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지 198페이지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양수고 Y가 양수. 그러니까 두 항목이 양수라는 얘기가 들어있을 때만 쓰는 거야. 그럼 두 항목이라고 하는 게 A, B뿐만 아니라 X, Y일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2X 더하기 3Y는 12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궁금해요. 그럼 봐봐. 두 항목이 양수지. 왜냐면 X 양수고 Y 양수란 말이야. 그럼 두 항목에 대한 산술 평균은 이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했지? 두 항목의 합의 곱이 최대값.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럼 곱의 최대값은 루트
xy가 아니라 두 항목은 이제 2x랑 3y라는 걸 알아야 돼. 2x 곱하기 3y가 기하평균이고 그것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를 좀 더 정리하자. 2분의 2x 플러스 3y는 문제에서 12라고 줬으니까 너는 6이 될 거야. 6이 될 거고 너는 6xy가 될 거야. 맞아? 그럼 너는 양변 제곱해. 36은 6xy. 그러면 xy는 최대값은 36이구나. 이렇게 찾는데. 됐어? 근데 끝이 아니라고. 왜 끝이 아니야? 이해가 있잖아. 그럼 얘는 언제야? 내가 두 항목이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랬지. 단 2x는 3y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 근데 이거 정리해줘. x는 2분의 3y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두 항목의 합의 최소값이 궁금할 때라고 하지만 여기에 덧붙이자면 합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곱이 일정한 상황이야. 곱이 주어진 경우. 오케이? 얘는 지금 합이 주어졌잖아. 합. 그래서 얘는 합이 일정한 상황. 요거까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덧붙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 2번을 가볼게요. 요거 지운다. 2번의 산술기하 또 어떤 상황인지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의 산술기하는 어떤 상황이냐면 x 곱하기 y는 8일 때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이 궁금해요. 그럼 봐봐. 곱이 일정한 상황이 맞지? 곱이 일정한 상황이야. 그리고 두 항목은 이미 양수일 거야. 양수일 거야. 그럼 양수인데 합의 최소값이 궁금해. 합의 최소값이 궁금해. 이거 산술기하라고. 그럼 선생님 두 항목이 x랑 y예요? 아니요. 두 항목은 x랑 2y인 거예요. 그럼 두 항목에 대한 산술평균. 그것이 기하평균. 이렇게 가자고. 그럼 얘가 지금 얘가 궁금한 거니까 내가 이 두 번째 줄로 많이 변형해서 쓴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 줄로 변형해서 쓰면 x 더하기 2y는 2 곱하기 루트 2xy 이렇게 될 거야. 그럼 xy 문제에서 8이라고 줬으니까 집어넣으세요. 그럼 8이 16. 그럼 루트 16은 4야. 얘가 8이라고. 최소값은 8이구나. 오케이? 근데 끝이 아니라고. 왜 끝이 아니야? 얘가죠, 얘가. 그럼 얘는 또 언제 써? 단, 등호는 두 항목이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것까지가 한 세트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언제 항목이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두 번째 추가되는 내용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두 번째 추가되는 내용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가볼게요. 책에는 어디에 나와 있냐? 196페이지에 보충학습으로 돼 있다. 보충학습. 가볼게. 얘는 항목이 4개야. A, B, X. 변수가 4개야.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변수 4개가 실수라는 상황이야. 실수. 그럼 산술기하랑 다르네. 산술기하는 양수, 음수 다 되는 거 아니고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건데 코시 슈바르츠는 실수일 때 다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요?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을 곱한 것은 ax, by의 제곱이랑 같거나 같다. 아니 뭐야? 같거나 크다. 그럼 얘도 여기 등호가 있잖아. 단. 등호는 얘랑 세트야. a분의 x일 때, b분의 y일 때 성립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외워 안 외워? 외워야 돼.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틈틈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합니다. 보충학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럼 이것도 산술기하 평균처럼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모든 변수가, 모든 항목이라고 표현할게요. 모든 항목이 실수인 상황에서 적용할 거야. 근데 포인트는 선생님 양수도 그럼 실수잖아요. 이럴 때도 그럼 코시 슈바르츠를 쓸 수 있나요? 근데 코시 슈바르츠는 변수가 몇 개야? 4개야. 알았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를 좀 알아야 되고 또 어느 상황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냐? 첫 번째 이 부등식을 세린아 내가 이렇게 좀 데려갈게. ax 플러스 by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데려와 볼게. 그러면 세린아 이거 사이 값인 거 보여? 그럼 얘는 이 식에 대한 사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x의 제곱이 56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루트 56보단 이상이고 루트 56보단 작아요 라고 범위를 예상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때.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째는 제곱과 관련된 식을 세울 때. 뭐 잘 인지가 안 되겠지만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범위 말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물어볼 때 이때 코시-슈바르츠를 써요. 알겠죠? 그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 어디 있냐? 엥? 뭐야? 없네. 어디? 이쪽에. 뒤에를 안 봤네? 쏘리. 21번. 자, XY가 실수일 때. 선생님 4개가 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4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변수를 확인을 해줄게. 자, XY는 실수라는 전제를 깔았고, 제곱과 관련된 식이 나와 있고, 4X 플러스 3Y의 최대값이 궁금해? 그럼 이제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럼 변수 4개 맞지? A랑 B도 실수고. 그러면 4X 더하기 3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4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쓰는 거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잖아. 그럼 얘는 16 더하기 9 곱하기 4가 올 거예요. 그럼 얼마냐? 25 곱하기 4니까 100 나와요. 100. 그럼 얘 이렇게 데려올거. 4x 플러스 3y의 제곱은 100 이하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잖아. 그럼 그때 최대값은 얼마야? 10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러고 끝이라고? 아니라고.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단, 등호는 4분의 x는 3분의 y일 때 성립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얘 계산해줘. x는 3분의 4y일 때 이렇게 한번 방정식 해를 찾는 거죠. 됐어?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가보실게요. 두 번째 문제는 5x 더하기 12y는 13일 때 x제곱 y제곱의 최소값. 그럼 xy 실수고 5, 12 실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곱과 관련된 식이었어요. 그죠? 그럼 얘는 x제곱 y제곱 5제곱 12제곱 5x 더하기 12y의 제곱이다. 그럼 얘는 25, 144, 169. 169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13의 제곱이잖아? 그럼 얼마냐? 169란 말이야? 약분.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상이다. 그럼 최소가 얼마야? 1이다. 그럼 얘도 끝이야 이게? 아니야. 단 언제? 5분의 x는 12분의 y일 때. 근데 이렇게 안 준다 그랬어? x는 12분의 5y일 때 이렇게 정리해준다. 이게 코시-슈바르츠입니다. 알겠죠? 내가 여기다 제곱과 관련된 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곱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 있을 때 그때 코시-슈바르츠를 사용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이 사실상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계산되는 부분만 문제를 풀었으니까 산술기하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보시냐면 18번으로 넘어가시죠. 나 17번 했냐? 자, A는 양수이고 B는 양수입니다. 양수. 산술기하. 물론 양수일 때 코시-슈바르츠도 쓸 수 있지만 제곱에 대한 형태가 안 나와 있다면 굳이. 그럼 A 더하기 B분의 1, B 더하기 A분의 4 최소값 궁금해. 그럼
지금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이 각각의 항목이 다 전개가 되어 있는 식이 아니에요. 산술 평균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전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전개를 먼저 해야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A, B, 4, 1, AB분의 4였고 나는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의 최소값을 찾으면 돼요. 5는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최소값이어도 5 더해주는 거 의미 없잖아. 그치?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그럼 나는 지금 이 두 개가 두 항목이 양수야. A랑 B랑 양수잖아. 그럼 AB도 양수고 AB분의 4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너 졸리면 안 돼. 양수인데 양수 중에서 역수관계일 때. 얘는 역수관계야. 물론 역수는 아니지. 곱해서 4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분자 분모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 그럼 이럴 때는 100% 산술기하예요. 자, AB 더하기 AB분의 4를 2로 나눈 게 산술평균인데 그 부등식을 변형한 형태가 이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AB 곱하기 AB분의 4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지금 얘는 없어져. 얘가 2 루트 4란 말이야. 얘 4라고 4. 그럼 세린아 얘가 4라니까 얘가 4. 그럼 얘 4 더하기 5가 바로 최소값 9였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단 등호는 두 항목이 같을 때 성립해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거 선생님이 계산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AB 제곱이 4일 때니까 A랑 B를 곱하면 양수이므로 2일 때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AB는 2일 때라고 쓰면 되나요? A는 B분의 2일 때라고 쓰면 됐어? 이게 산술기하 부등식의 활용이야. 저 3번 모양. 두 항목이 서로 역수관계일 때. 역수라고 하는 건 이제 분모랑 분자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곱했을 때 약분되는 형태일 때. 곱했을 때 약분되는 형태일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19번에 나와요. 19번. 19번 가볼게. 야, 너 죽으면 안 돼. 죽는다. 자, x가 1보다 클 때 4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 구해줘. 그럼 얘는 어차피 양수야. 얘도 양수야. 자, 세린아. 양수. 합의 최소값이 궁금할 때. 산술기하라고. 알겠어? 그럼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산술기하를 쓰려고 했을 때 역수 관계가 오게끔 해주면 땡큐라고. 그럼 나는 지금 마이너스 4를 추가했잖아? 그럼 다시 마이너스 4를 없애줘. 그럼 이것의 최소값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럼 이것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얘랑 산술부등식을 쓴다고. 산술부등식. 이거 쓸까? 산술평균은 여기서 2로 나눈 게 산술평균이야. 거기다 이제 2를 곱해서 기하평균이라고 쓴다고 했잖아. 2 곱해서 4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가죠. 그럼 얘 없어져. 이게 활용도가 높다니까? 그럼 얘는 루트 4니까 2란 말이에요. 그럼 2는 4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4였구나. 그럼 최소값 8이구나. 오케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했어. 단 등호는 두 항목이 같을 때 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1일 때. 그럼 이게 4분의 1일 때. 그럼 x-1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그럼 x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한다. 됐어요? 이게 산술기하 부등식. 그래서 식을 언제 변형해? 그냥 막 변형하는 거 아니고 역수관계가 나오게끔 식을 변형한다. 그 역수관계라고 하는 건 곱해서 1이 되겠다라는 그 정확한 정의보다는 약분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푼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20번 마지막 이제 활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20인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20인 철조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습니다. 이 닭장의 바닥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해요. 바닥 넓이의 최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닥 넓이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자. 그럼 x, y, 둘 다 양수잖아요. 그럼 바닥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xy야. 근데 이것의 최대값이야. 그럼 두 항목이 양수이고 두 항목의 곱에
최대값. 두 항목의 곱의 최대값. 산술기하라는 얘기. 그럼 얘는 산술기하를 쓸 건데 첫 번째 관계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0이라는 첫 번째 관계식.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은 뭐냐? 두 번째 관계식은 이제 산술기하 부동식을 쓰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기하 평균 x제곱. 그럼 얘는 여기가 400이니까 200 x y의 제곱이지. 어차피 둘 다 양수잖아. 그럼 x y의 최대값은 뭐더라? 200이더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2분의 1 x y의 최대값 아니었어요? 그럼 얘는 100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단! x제곱이랑 y제곱 두 항목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x제곱 y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의미 없어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x랑 y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됐어? 요겁니다. 그 단위는 제곱미터 적어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너 졸았지?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내가 오늘 밤에 늦게 올릴게. 네, 그래서 학습일기 꺼내서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봅시다.